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한 주도 이렇게 끝나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기리분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는 한 주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마이크론이 이끈 하루.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에서는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GDP 확정치는 예상치와 부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아직도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마이크론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며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나흘 연속 상승, S&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까지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장중 20% 상승 후 1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반도체 관련주는 당연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겠죠. 다만 SMCI는 분식회계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며 12%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 나쁘지 않죠. 이제는 제닛 옐런 장관과 버냉키 전 페드 의장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미국 경제가 이번에는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연착륙 경로에 서 있다며 관건은 고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페드도 고용에 더 집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인플레는 잡혀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노동시장은 조금 냉각되고는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침체 없는 연착륙,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 와중에 유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사우디에서 12월 초부터 증산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WTI는 2.9%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유가가 낮을 때는 오히려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우디가 뭔가 급하긴 한가 봅니다. 12월 초부터 오히려 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우디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벌려놓은 사업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가 100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지속해 왔었는데 100달러는커녕 다시 막 70달러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일단은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일단 돈을 좀 충당해야겠다.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유가가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겠죠. 결국은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3입니다. 이 와중에 익숙한 녀석들이 또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물류가 또 난리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난리라고 합니다. 홍해는 후티 반군, 캐나다는 곡물 터미널 노동자 파업, 미국은 항만 노동자 파업, 브라질은 가뭄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노이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에서는 곡물이 하루 10만 톤씩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배가 원하는 만큼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해운주 그리고 곡물 쪽에서 노이즈가 나타나는지 볼 필요가 있고, 이미 왼쪽에 보다시피 사료주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다시 음식료 친구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음식료에게는 호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료 관련주 겉토양 확실하게 터뜨리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 어제 나왔던 소식입니다. 미국은 진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의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재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고, 제재 이유는 태양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LCD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무려 72%다 보니까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목된 BOE는 삼성 디플, LG 디플과 함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사 중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디스플레이 관련주에게 호재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라이언이죠. 오라이언. 그래서 어제 디스플레이는 방금 전에 봤던 소식 플러스 오라이언 관련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 몇몇 기업들 올라가고 이제는 메타버스 친구들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결국 올 미래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5년 내에는 뭔가 큰 거 올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기르분들 포켓몬 고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안경 쓰고 할 수 있는 게임, 그런 것들이 분명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전 세계적인 열풍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부품주, 콘텐츠 관련주가 오늘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 상한가를 갔던 뉴플렉스는 메타 퀘스트에 PCB를 납품하면서 부각이 되었고, 차트가 진짜 이쁘죠. 겉어야 확실하게 터트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콘텐츠와 플랫폼 등에 관련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 이런 친구들도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과연 메타버스, 템베거의 제목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일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요즘은 진짜 투자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중국 관련 ETF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상해 종합만 봐도 거의 몇 개월 동안 떨어진 거를 단 일주일 만에 다 회복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관련 ETF는 일주일 사이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효과로 단기간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현재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로 부동산 침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00년 아래 최저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 단순히 이번 통화 정책만으로 이게 주가가 그냥 V자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추가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최근 들어 올라가는 중국 관련주 그리고 중국 증시 요렇게 다시 떨어지면서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상적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지금 만약에 사지 못했다면은 지금 이제 올라간 거에 한 반 정도 떨어지는 그 정도 위치에서 주워보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타이밍이 온다면 또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석유화학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롯데케미칼의 차트를 보면은 야, 이게 뭔가 뭐 데칼코마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석유화학 관련주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증권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석유화학은 회복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미중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 이 또한 좋고 중국의 기대감을 잘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도 내 석유화학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이클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석유화학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죠. 특히 이 친구는 코로나 때 막 10배씩 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금리 상황인데도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30대 주담대 잔액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이 불타오르던 21년 그때랑 비교해도 무려 2배나 빠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그때 당시에 못 샀던 30대들이 지금은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과 함께 빠르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금리가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30대 차주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비의 한 축인 30대의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곧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보니까 그걸 믿고 베팅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새로 등장한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참 이름이 긴 기업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을 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방산주인가 봤더니 산업장비, 기술 분야를 빼서 만든 법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HBM용 TC 본더를 제조하는 하나 정밀 기계와 그리고 AI 기업인 하나 비전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AI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둘 다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상한가를 갔네요. 자, 디지털 마케팅 업계 일이라고 하며 또한 AI 플랫폼을 최근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AI네요. 그리고 흑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작년 실적은 560억 매출, 영업이익은 80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좋은 기업 돼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자모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양자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해리스가 AI와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 산업에 무려 133조를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양자 컴퓨터도 텐베거 가능성 있는 섹터죠. 어제부터 메타버스도 텐베거 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즘 들어 투자할 게 많아 고민되는 요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말이 많죠. KB금융이나 하나금융은 왜 없고 하이닉스가 거기 도대체 왜 있냐, 이러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거래소는 연내 조정 검토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가 만든 밸류업 지수가 왜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가라고 봤더니 시가총액을 많이 신경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내에 다시 수정한다고 하는데 진작 좀 잘하지라는 얘기가 분명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수가 나오자마자 다시 조정이 된다는 거는 지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기대한 효과가 사라질까봐 걱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바이오다인 52주 신고가 확실하게 써냅니다. 액상세포검사 진단기기 및 진단시약 키트 제조기업인 바이오다인, 최근 실적은 적자를 내고 있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거토양이 터지며 52주 신고가 써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그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바이오다인과 자궁경부암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봤더니 이 회사의 주력인 액상세포 검사가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전세계 1위 체외 진단 업체인 로슈가 바이오다인의 기술 블루윙을 2019년 2월에 기술 이전 계약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수혜 기대감이 나오며 오늘 주가 매우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생수가 수돗물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의과대 교수팀에 따르면 생수가 수돗물보다 건강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보통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면 끓일 때도 수돗물을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생수는 수돗물처럼 엄격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 오히려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팀에서 표본을 분석한 결과 표본 중에는 미세 플라스틱, 프탈레이드, 비스페놀 A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관련 사고들이 이슈가 되었으나 사실 알고 보면은 페달 오조작인 경우가 허다했죠. 블랙박스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엑셀만 미친 듯이 밟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뭔가? 전후방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급가속하면은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이 대표적인 고령 국가 아니겠습니까? 내년 6월부터 해당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가 장 초반 살짝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무려 39년 만에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85년 이후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도쿄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안 열린 이유가 뭔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당 지역인 대륙봉 경계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회의를 요구해도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독자 개발이나 재협상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협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상 시한은 내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대왕거래 관련주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 사이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